자, 해수의 성질 단원 보도록 합시다. 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 자, 보면은 해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수는 물이니까 당연히 물과 녹아있는 염류,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과 염류를 합쳐서 이제 해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해수의 염분은, 그러니까 보통 염분 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첨분율인 퍼밀을 사용합니다. 해수 1k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율이 아니라 첨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퍼밀 또는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를 사용을 해주는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수 바닷물 1kg을 증발시키면 안에서 소금을 35g 얻을 수 있다. 그럼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3.5%예요. 되게 별로 안 진하죠? 엄청 짜죠? 근데 바닷물, 그죠? 먹으면 토할 것 같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염류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소금 성분이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는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염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중등 과정에서도 나오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데, 각 해양에서 염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바다, 남해바다, 황해바다, 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에서 바닷물을 다 떠서 염분을 비교해 보면은 염분 값은 서로 다 다른 값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바다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 비율이나 태평양에서의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 비나 북극해의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 비나 어떻다? 성분 구성 비율은 다 일정하다. 이거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해수는 끊임없이 흐르고 이동하며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이 되니까 염분 농도는 다르더라도 안에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성분 비율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 관련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진 않아요.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35%인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7.21이면, 그러니까 이 비율이 염분이 40%인 바다에서도 어떻게 나타난다? 같아요. 성분비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만 알면은 염류의 구성값을 다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표층 염분이 변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염류하고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염류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 또는 유입됐던 물이 빠져나가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해수의 증발량하고 바다로 내리는 강수량, 요 둘의 차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증발량이 많을수록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어떨수록 이 값이 클수록이겠죠. 클수록 염분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물이 유입이 되면, 강물은 담수기 때문에 염분을 포함하지 않은 빗물이 모여 흐르는 강물이 해수에 비해서 염분이 낮기 때문에 강물이 유입되는 곳은 염분이 낮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통 강물이 유입되는 곳은 연안이겠어요? 먼바다겠어요? 연안이죠. 연안. 육지에서 바다로 강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안의 염분이 먼바다보다 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하천수의 유입이 많은 바다가 어디예요? 황해예요. 그래서 황해 염분이 어디보다는 동해보다는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닷물이 어는 결빙 또는 바닷물이 빙하가 녹는 해빙,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닷물이 얼 때는요 소금까지 같이 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물만 얼어요. 그래서 빙산은 뭐예요? 빙하는 담수예요. 그래서 해수가 언다라는 소리는 바닷물 안에서 물만 어는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해수가 결빙이 되면 염류가 주위로 빠져나와서 주변에서 염분이 높아지고, 거꾸로 빙하가 녹아드는 지역은 담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표층 염분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크면 클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가장 낮고 중위도 지역, 위도 30도 부근이 대체로 가장 높은 염분을 나타내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구 대기의 대순환에 따른 순환 모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지구를 보면은요 이렇게 반구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가운데가 적도, 그다음 위도 30도, 60도, 극.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적도 지역은요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요. 그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순환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해서 적도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공통과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직순환 모듈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승하는 곳이 있어요. 적도 지역이 상승하고요. 그다음 위도 60도 지역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적도 저압대라고 합니다. 상승 기류가 강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줘요? 위도 60도 지역도 상승 기류가 세죠. 그렇죠. 여기를 한대전선대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대전선대. 그 다음에 30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 여기를 뭐라고 해요? 중위도 고압대라고 해요. 중위도 고압대. 네.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도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극고압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압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아요.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압대 부근은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건조해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적도 해역은요, 적도 저압대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발량도 많지만 워낙 강수량 자체가 많아요. 저압대 지역이라서. 그 다음에 중위도 부근은 중위도 고압대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고 구름이 거의 없어서 맑은 날씨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표층 염분이 중위도 30도 부근이 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고압대 부근에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막이 존재해요. 대부분의 사막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중위도 고압대 지역은 어찌됐든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해역, 북극해가 있고 남극해가 있죠. 두 가지 극해역이 있는데, 빙하가 녹는 해역은 표층 염분이 낮고요. 해수가 어는 지역에서는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좀 높고요. 남극해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얼어요. 근데 요새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빙하가 좀 많이 녹는 추세라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요. 대서양 영역은 대서양은 태평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대서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염분이 높은 지중해수 등의 유입으로 인해서 태평양 해역보다는 표층 염분이 대서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안의 염분이 먼바다보다는 더 낮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안은 육지로부터 담수, 강물이 유입되는 하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양의 중심부보다는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은요, 해수는 여러 가지 기체들도 함께 녹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 여러 종류의 기체가 있는데, 해수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고예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양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화학에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수압이 클수록, 그러니까 압력이 클수록 커지고요.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찬 해수에 따뜻한 해수보다 더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수압이 높다, 압력이 높을수록 더 잘 녹아 들어갑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체는 액체보다는 더 에너지를 많이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상태일 때가 더 잘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한류의 난류보다 더 용존 산소량, 녹아있는 산소 기체 양이 더 많아요.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한류에 더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는 더 잘 녹아요.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산소보다. 그러니까 찬 해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가고 따뜻한 해역에서는 녹아들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해수예요. 자, 그럼 이 용존 기체가 수심별로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용존 산소 DO라고 하거든요. 자,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 표면으로 녹아들어 오거나 또는 해양 식물들 또는 해조류들이 광합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얕은 수심에서. 그래서 해양 생물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죠. 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산소 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대기로부터 해수 표면을 통해서 녹아 들어가거나 또는 해양 식물의 생명 활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양 식물도 그렇고 해양 동물도 그렇고 호흡을 하니까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이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탄산 수소 이온이나 또는 한 번 더 이온화가 되면은 탄산염, 요런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들어가면 이렇게 녹아서 탄산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온화돼서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탄산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해수가 산성화되는 경향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용존 산소량은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가장 높아요? 용존 산소량도 그렇고 용존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둘 다 표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훨씬 여기서 나온 리터당 해수 1리터당 녹아있는 기체 부피를 보면은 산소는 가장 높지만 6 정도, 이산화탄소는 44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용해도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왜 높은지도 알아야 되겠죠. 광합성을 하고요. 대기 중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표면에서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서 1000m 정도가 됐었을 때가 가장 최저값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 해수 1000m, 수심 1000m 이상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심층수가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극지역에서 차가운 해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찬 해수에는 용존 산소량이 따뜻한 해수보다는 더 많이 녹아 있다는 말이에요. 극지방의 심층수가 유입이 되면서 약간 더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은 표층 해수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그 다음에는 해조류의 광합성, 그 다음에 산소, 대기 중에 산소와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산소 때문에 높고, 이 100에서 1000 가면서는 여기서는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거의 없고요. 호흡만 하니까 수중생물의 호흡 활동과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 다음부터는 차가운 해수에 용해된 산소의 공급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CO2도 보면은 해양식물의 광합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표층에서는 그죠? 여기선 제일 적죠. 그래도 산소보단 많아요. 그죠? 근데 수심 100, 1000으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호흡하는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광합성 하는 애들보다는. 왜? 이산화탄소 양이 빛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수중생물의 호흡과 사체 분해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CO2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심층 해수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낮은 수온과 수압의 증가로 인해서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물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서 이산화탄소는 끝까지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요. 산소는 줄어들다 늘어나지만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녹아있는 늘어나는 형태로의 농도 변화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개념하기 문제를 6문제만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네.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은 55X5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이건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풀어주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염화나트륨의 양은 얘가 지금 A를 구하려면은 32에서 24.88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B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쵸? 또는 풀어주려면, 그럼 여기서 B를 먼저 구하려면은 32에서 염화 마그네슘 3.48이 차지하는 비율이랑 B에서 4.35가 차지하는 비율이랑 같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쵸? 그럼 여기서 B가 나오면은 B를 여기다 넣어서 A를 구해줘도 되겠죠. 아니면은 실제로는 이거 대 이거 비율이랑 이거 대 이거 비율이랑도 서로 같아요. 예. 어느 거나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다 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옵니까? A 값은 구해주시면은 얼마 나와요? 31이 나옵니다. A는 31이 나오고 B는 구해주시면은 40. 네, 이렇게 나와요. 식은 저렇게 해서. 뭐 내신에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겠는데 수능에서는 저렇게 나온 저 염분분 구하는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1번의 니은, 리을. 표층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증발량이 증가,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대륙 연안의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강물의 유입. 극해역은 해수의 결빙하고 해빙.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기역은 어떻게 돼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도 해역은 적고,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죠. 그 다음에 5번은 1, 5, 6번은 X, X, 5, 5, X.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해수의 물리적 성질 봅시다. 자, 해수의 아까는 이제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해수의 수온. 크게 이제 표층 수온을 보면은 해수의 표층 수온, 우리가 보통 이제 발 담글 수 있는 깊이, 수심 한 100m 이내의 표층 수온을 보면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얼마나 받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서 수온이 올라가느냐, 에너지를 받아서 달궈지느냐에 따라서 수온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위도죠, 위도.
그쵸?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이 고도별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위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 세계 해양의 표충 수온은 한 0도에서 3도 사이 정도의 값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에 가까울수록 태양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니까 당연히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수온의 변화 정도는 대양의 중심부보다는 대륙 연안 지역에서 더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즉 바닷물의 비열, 해수의 비열이 대륙, 육지의 비열보다 더 커요. 따라서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안의 수온이 먼 바다, 대양의 수온보다는 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등수온선, 수온이 같은 지점을 이어놓은 선을 등수온선이라고 하는데 이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선하고 나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위도랑 나란하게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분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해류나 해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를 해류라고 해요. 이건 다음 단어에 나와요. 그다음 용승. 용승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안이 있고요. 여기가 바다였었을 때 이렇게 해수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거를 용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는 침강 뭐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해류나 용승 등의 영향을 받는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하고 나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수온이 좀 더 올라갈 거고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수온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승은 이 심해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찬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온이 등수온선하고 비교적은 나란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 그러니까 대양의 서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어디가 태평양이냐 이게. 태평양이 어디냐? 여기가 태평양이네. 그치? 여기가 태평양인데 태평양의 이쪽이 서안이고 이쪽이 동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대서양인데 대서양의 서안이고 여기가 대서양의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평양 서안, 그 다음에 태평양 동안 보면은 같은 지역의 위도상으로 보면 온도가 서안이 동안보다는 좀 높아요. 그리고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서안보다는 서안이 동안보다는 좀 더 높아요. 이거는 난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표층은 거의 위도,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 봅시다. 이거는 공통과학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연직 수온 분포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해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중에서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으로 투과돼서 들어가는 양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들어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요. 즉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 분포가 좀 달라지게 나타나게 돼서 크게 세 층,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에서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혼합층.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됐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뭐 혼합층을 다른 말로 온수층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가장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이 높고요.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작용. 표층에는 어찌됐든 위에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란 말이에요. 뭐 파도도 치고 물결도 치고 하다 보니까 이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작용으로 인해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게 되니까 아까 위도별로 보면은 바람이 강한 어디에서? 중위도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이니까 위도 30도 부근이죠.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이 쭉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층 아래에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데 위에가 고수온이고 아래쪽이 저수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안정층에 해당이 됩니다. 안정층이니까 해수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이 심층수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표층수가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은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 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수온과 끝나는 수온에 이 둘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 거예요. 알겠어요? 즉, 수온 약층은 고수온과 저수온의 온도 차가 클수록 안정한 거고요. 따라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날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발달했다, 뚜렷하다 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중위도 지역보다는 저위도, 적도 지역에서 수온 약층이 통상적으로는 더 뚜렷하고 잘 발달하게 됩니다. 수온 약층은 저위도 지역에서 잘 발달해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요, 수온 약층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수심 1000m보다 더 깊어지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 때문에도 저렇게 되지만, 이게 이 정도 깊어져 버리면은 이게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큰 바가지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에요. 가운데가 적도다라고 치면은 이게 지구 해류가 연직순환할 때 양극 쪽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아래로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 오면 얘네들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양극에 있는 해수들이 이 무겁고 차가운데 무거운 밀도가 큰 해수니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깔립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깔려 내려오면서 심해층 부근을 이 극지방의 심층수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약 4도씨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위도 및 계절에 따라 관계가 거의 없이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찬해수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도 있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수온의 영향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해수의 밀도 봅시다.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해수는 수평순환도 해요. 수평순환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람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뭘 일으키냐면은 해수의 연직순환을 일으켜요. 연직순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물리량이 바로 이 밀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를 봐야 되는데, 밀도는 어차피 부피당 질량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부피당 질량값에 해당이 되는데,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주로 수온하고 염분 때문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가 결정이 되고요.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는 약간 큰 1.022 정도에서 1.027 정도의 밀도값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커지니까 수압에 따른 부피가 줄어드는 영향이 없진 않지만, 액체는 크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수압에 따른 변화는 무시할 만큼 작다. 보통은
수온하고 염분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수압이 클수록 밀도가 커지긴 하는데, 이 수압에 의한, 수압은 결국에는 수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온도예요. 온도. 수온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하고 거의 이렇게 반비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수온이 높으면은 밀도가 작아져요. 왜? 수온이 높아지면 해수가 열팽창에서 부피가 늘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높으면은 밀도가 작고, 수온이 낮아지면은 밀도가 커지는 영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약간 다르죠. 지금 여기가 N이니까 북반구예요. 북극해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남극해 쪽에 해당이 되는데, 수온이 거의 같아도 밀도가 어디가 더 커요? 남극 쪽이 북극보다 더 크죠. 저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북극에는 대륙이 없어요. 다 뭐로만 돼 있어요? 빙하로만 돼 있어요. 근데 남극은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남극이 좀 더 추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극이, 이 북극 쪽이 상대적으로 남극보다 밀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이 이유는 결국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빙하의 해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있던 빙하가 많이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조금 더 남극 쪽보다는 작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보면은 적도 해역은 밀도가 가장 작아요. 왜? 수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적도 지역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가 형성이 되니까 상승 기류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염분도 낮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위도 50에서 60도 해역에서 밀도가 가장 큽니다. 수온이 여기가 제일 낮아요. 북반구에서 60도 이상 해역에서 밀도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여기서 나와 있죠?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는 보시면 수심이 깊어지면은 수온이 점점 낮아지니까, 수온이 낮아지는 만큼 밀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수온 약층에서 수온 변화가 제일 크고, 이 수온 변화가 제일 큰 층에서 밀도 변화도 어떻게 나타나요?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약층, 그러니까 밀도 약층이라고 하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 수온 약층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비례해서 밀도도 급격하게 변해서 밀도 약층이 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증가하고 수온은 낮아지게 나타나고요. 여기 나왔죠? 수온 약층에서는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에서는 수심이 달라져도요, 밀도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왜? 수온이 심해층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죠. 수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밀도 변화도 거의 없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밀도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표를 수온, 염분, TS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염분하고 수온에 따라서 등밀도선, 요 선 안에 있으면 뭐가 같은 거예요? 서로 밀도가 같은 겁니다. 밀도가 같은 선이 등밀도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등밀도선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지점 A하고 B는 수온하고 염분 조건은 다르지만은 밀도가 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은 등밀도선이 지나면은 같은 밀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상태에서는.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서는 수온하고 염분을 교차시켜줘서 그 지점에서 밀도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밀도 값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크게 동해하고 황해를 보통 비교를 해주는데, 일단 2월하고 8월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면은 이 동해예요. 8월의 표층 수온이 2월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대신에 2월은 겨울철인데 뭐가 두껍게 나타납니까?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죠. 이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거의 변화가 없고 심해층의 수온도 2월이나 8월이나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염분은 2월이 8월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8월은 여름철이죠. 여름철은 장마가 있고 장마가 있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담수의 일이 많다 보니까 염분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보다는 당연히 8월이 수온이 높고요. 염분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부터 대표 자료까지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162페이지까지 풀어봅시다. 해수의 성질 개념 확인하기 문제. 자, 1번은 A는 혼합층, 그죠?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디귿, 3번은 X, O, X. 그 다음에 4번은 A와 B 해역은 염분은 같지만 A가 B보다 어떻게 돼요?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얼마 나옵니까? 자, 수온이 15도고 염분이 34.4래요. 그럼 15도 이렇게 쭉 가고 34.4면은 34,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쭉 올라오면 여기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1.0255쯤 되겠네요. 그죠? 네, 요 사이. 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얼마야? 5x5. 네.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염분이 가장 높은 위도는 몇 도예요? 30도 부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가장 큰 지역도 30도 부근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갔어? 55xx5. 그 다음에 A층은 무슨 층이에요? 혼합층. B층은 수온 약층. 그 다음에 C층은 심해층에 해당이 되겠죠. 저위도하고 중위도 중에 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중위도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나게 되겠죠.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층사군조가 생기지 않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너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은 5x 55x 555. 네.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자, 여보. 어디 갔어? 자. 이 해수의 혼합층의 두께는 대략 얼마인가? 혼합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 혼합층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그 다음부터는 뚝 떨어지죠. 따라서 약 50m 정도 되겠네요. 자, 수온 약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온이 쭉 내려가고 있는 이 층이죠.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026 정도에서 여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1.027, 그러니까 요 밀도선, 그러니까 요 밀도선에서 요 밀도로 내려왔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밀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수온은 몇 도예요? 300m 지점에서 수온은 몇 도 정도 됩니까? 대략 300m 정도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온은 대략 3도. 그죠? 여기가 300m니까 3도, 염분은 33.6?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5xx, x, 5x5. 5x,
X, X, O, X, O. 자, 다음에 2월하고 8월 중에서 수온 약층이 더 뚜렷하게 발달하는 거는 8월에 해당이 되겠죠. 수온 변화가 클수록 수온 약층이 더 큰 겁니다. 잘 발달한 거예요. 2월하고 8월 중에서 표층 수온은 어디가 높아요? 8월. 네, 표층 염분은 언제가 높습니까? 2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O, XO, XO. 됐어요? 자, 63페이지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5번. 2번은 보면은 우리나라 황해에서 채취한 해수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24.88일 때 염분은 얼마인지 비례식하고 함께 구하시오. 그럼 위에 거 자료를 보면은 즉 전체 해양에서 전체 평균 염분이 얼마나 돼요? 염류가 35죠. 35일 때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얼마예요? 27.2죠. 그러니까 이거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5일 때 27.2였으니까 황해 염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24.88이다. 예, 이걸로 풀어주면 되죠. 왜 그러냐면 염분이 다르더라도 염분을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구해주면은 X는 약 32 PSU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4, 7번에 4, 8번은 보면은 A의 농도는 표층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난다. 여기서 A가 뭐예요? A, 산소죠. 그쵸? A의 농도는 표층 해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A는 저 안에서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 중에 산소가 표층 해수에 용해가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층 해수 부근에서 해양 생물의 광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니까? 산소가 발생을 하니까 이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은 5번, 10번에 2번, 11번은 위도별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정확하게는 면적당 입사량이에요. 면적당 입사량이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고도가 위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면적당 입사하는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에 3, 13에 1, 14에 2, 15는 순서대로 A, C, B예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 B, 그 다음에 16에 5, 17에 5, 18에 4, 19에 4, 20에 5번.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번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저 14번. 이거? 자, 14번 보자. 위도와 깊이에 따른 해양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어요. 보면은 혼합층에 의해서 바람이 나타나니까 적도에 의해서 가장 강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하죠. 틀렸고, 혼합층은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된 따뜻한 해수층이다. 일단은 수온이 누가 제일 높아요? 어느 층이? 혼합층이 수온이 가장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뭐 온수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해양의 층상 구조는 고위도 해역일수록 잘 발달하는 게 아니라 중위도 해역이 가장 잘 발달하죠. 고위도는 거의 다 심해층밖에 없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잘 발달 안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9번이랑 10번. 자, 해양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표층이 제일 높고 갑자기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대략 어디쯤이라고 보면 되냐면 수온 약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공급되는 산소 양이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수심 200m 이내 깊이에 존재한다. 왜? 플랑크톤이 뭘 하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죠. 수심 200에서 800 사이에서는 식물보다는 동물의 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왜? 산소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식물보다는 동물이 활발하다는 소리는 광합성은 안 하지만은 호흡을 하는 생물들, 물고기는 더 깊이에서도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맞아요. 수심이 8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여기서 산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위도에서 침강에서 밑으로 들어오는 심층수 때문에 그래요. 그 심층수 안에는 용존산소량이 많습니다. 차가운 해수라 용해된 기체 자체가 많아서 더 산소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2월에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동해와 황해의 표층 염분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표층 염분 값이 더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지금 두 개, 요게 똑같이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더 높죠. 그죠? 그러면은 염분이 동해하고 황해 중에서 어디가 더 낮아요? 황해가 더 낮아요. 왜? 하천수 유입이 가장 많은 바다가 황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 황해고 여기가 동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황해 측정이 더 틀렸죠? 그럼 A는 당연히 여기보다는 염분값이 더 높으니까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양도 어때야 됩니까?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의 8월 염분은 C보다 더 크다. 8월 염분이 돼버리면 합계가 더 낮아지죠. 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수 유입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죠? 겨울철에 염분이 높아요. 여름철보다는. 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실력 없고? 없어? 없으면 그 뒤에 중단원 마무리 봅시다. 자,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4, 6번에 5, 7번에 4,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2, 11에 4, 12에 3, 13에 1, 14에 5, 15는 4, 16에 4, 17에 3이고 서술형 18을 보면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은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겨보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가 온난전선이고 여기가 한랭전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찬 공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다시 여기가 찬 공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온난전선은 전선 뒤에가 무슨 공기고? 더운 공기고, 한랭전선은 전선 뒷면이 찬 공기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통과하면 기온이 상승하고 한랭전선은 낮아지게 됩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경우에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크다. 그 까닭을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태풍은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태풍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열대성 저기압이죠. 그죠? 열대성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태풍 주변은 저기압이 형성이 돼서 기압이 내려가 버리면 해수면이 위로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기압이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눌리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평소보다 상승하니까 강한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넘쳐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은 주변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서 해수면이 평소보다 상승합니다. 예. 나중에 요거는 엘니뇨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수심에 따른 수온하고 염분을 조사를 했어요. 이 해역에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혼합층의 두께를 비교를 해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여름이죠. 왜냐면은 표층 수온이 여기는 25도고 여기는 거의 1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찌됐든 혼합층이라고 할 수도 없죠. 수온이 계속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죠. 거의 일정하지가 않는데 얘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150m까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겨울철이 혼합층의 두께가 여름철보다 당연히 두껍죠. 바람이 더 세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중단원 문제에서? 15요? 13? 네, 13, 15? 자, 그림은 어느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평상시에 비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높이를 나타낸 건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는 기어가고 니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한 부분이 어느 경로를 따라서 높아요? 기역 경로를 따라서 높아요? 아니면은 니은 경로를 따라서 더 높아요? 니은 경로를 따라서 더 높게 나타나죠? 그쵸? 그럼 태풍이 아까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한 지역이 요 선을 따라서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니은이 맞고요. 폭풍에 의한 피해는 동해안이 남해안보다 더 컸을 것이다. 동해안은 거의 빠져나갔죠. 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더 훨씬 더 해수면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해안이 더 커야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갔으면 이쪽 오른쪽이 무슨 반원이에요? 위험 반원에 해당이 되고 왼쪽이 안전 반원에 해당이 되니까 선생님이 위험 반원은 태풍이 풍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A는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가 되겠지. 결국에. 네. 그 다음에 12번? 15번. 15. 야, 염분이 34psu면은 해수 1kg 안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34g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 3kg이면 얼마 들어있어야 돼? 100? 이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가열해서 질량이 2kg가 됐대. 그러면은 염류는 증발 안 하잖아. 뭐만 증발한 거야? 뭐만 증발한 거야? 물. 그러면은 해수는 2kg인데 안에 들어있는 염류 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1이죠. 그래. 이렇게. 네. 물만 줄어든 거지.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없으면 뒤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볼까? 자, 이거 태풍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거든요, 이게. 네. 태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이제 거의 매번 나와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가는 어느 날 온대저기압이, 이거 온대저기압이네? 우리나라 관측소를 통과하는 동안에 관측한 기온하고 기압을 나타내는데, 이날 6시, 12시, 18시에 관측한 풍향하고 풍속을 나타냈고요.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나타냈대요. 그럼 일단 두 개를 보면은 이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기온이고 하나는 기압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온대 저기압이 다가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승. 그죠? 그 다음에는 얘가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하강.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저기압 중심부가 가장 가까워지고 그때가 기압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온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아, 그럼 온난전선 통과를 했구나. 한참 통과한 다음에 이때 가장 낮은 값이 결국에는 얘가 기압이구나. 그 다음에는 여기가 기온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뭐가 통과했다? 이 구간은 온난전선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기온이 다시 낮아지고 있죠. 그럼 18시부터는 한랭전선 통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12시. 그러면은 맨 처음에 12시가 되면은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가 된 거죠. 여기가 온난전선 통과 전, 온난전선 통과 후. 그럼 전은 무슨 풍? 남동풍. 통과하고 나서는 남서풍.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남동풍이니까 여기가 처음에 디귿. 그 다음에 통과하고 나서는 남서풍이 여기니까 여기가 니은. 그 다음 18시부터는 한랭전선 통과하고 났으니까 북서풍이니까 기역.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매칭 자체가. 12시에 관측한 바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니은이 돼야 되겠죠. 틀렸죠. 온난전선은 몇 시에 통과했어요? 요때가 온난전선 통과를 한 겁니다. 6시경에 통과를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했어요? 남동, 남서, 북서로 시계 방향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한 경우는 선생님이 온난전선의 저기압 중심부가 관측소의 위를 지나가면, 즉 이렇게 사이에 관측소가 있으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런데 관측소가 저기압보다 더 위로 들어가 있다. 이러면 뭐로 변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변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관측소보다 더 어디 있어요? 위쪽, 북쪽으로 저기압 중심이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 그래서 풍향 변화는 매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남동, 남서, 북서로 시간이 이렇게 풍향이 변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관측소보다 더 위쪽으로 가 있다.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다. 그럼 저기압 중심이 더 아래쪽으로 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수능 실전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5번은 2, 6번에 4, 7번에 4,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2, 11에 4, 12도 4. 네. 질문. 12번. 12요. 자, 보자. 가와 나는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과 평균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등치선이 이렇게 옆으로 지금 그어준 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등치선은 각각 등수온선하고 등염분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 수온은 거의 뭐랑 나란하다 그랬어요? 예, 위도하고 거의 나란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위도선하고 거의 나란하고, 염분은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특이하냐면은 해안선에 가까울 경우 해안선하고 거의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여요. 그리고 염분이 어디가 높아요? 일단 연안이 높아,
먼 바다가 높아. 같은 위도에서. 연화는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먼 바다는 담수의 유입이 적으니까 염분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도선하고 나란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위도선하고 거의 나란한 부분이 어디예요? 그림을 봤었을 때 위도하고 등치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가예요, 나예요? 위도선하고 등치선이 나란한 거, 거의 나란한 거 누구예요? 나가 더 나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뭐예요? 이게 수온. 그 다음에 가가 염분.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해수면의 평균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지금 여기가 남반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반구인데 A 해역은 여기 D가 북쪽도 해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인데 B는 뭐예요? 난류죠. 그 다음 여기가 남극순환유고 여기서 페루 해류가 이렇게 B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페루 해류는 한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은 누가 더 높아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난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해수면의 표층 염분은 C 해역이 D 해역보다 더 높다. 지금 염분 C 해역하고 D 해역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위도로 봐야 돼요. 자, 여기가 D는 거의 적도 부근이고 C는 중위도 위도 30도 부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적도 지역은 뭐가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고압대 지역이라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더 높죠. 그래서 누가 더 높다?